그 15장이죠. 15장 보면 강은규, 최승자, 이 사람들 다 여류 시인들이에요. 여류 시인의 이야기고요.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기존의 여류시, 기존의 그 여류시와 강은규 시인들 유명한 시인이죠. 강은규 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기존의 여류 시인들은 말 그대로 이제 여성적인 것에 대한 영탄과 감성적인 어조죠. 어조가 되게 감성적이에요. 자,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요. 또 어떤 가부장제의 모습 이런 걸 이야기 여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가부장제의 모습을 뭐랄까요? 맞서지 않는 거죠. 거기에 맞서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강은교 시인의 시는 뭐랄까요? 그 여성 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약간 뭐랄까요? 동양의 윤회사상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은규 시인의 시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를 쓴다면 어떤 허무의식, 개체요. 이런 것들이 강은규 시인의 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읽어보세요. 약간은 기존의 여류시와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364쪽에 넘어가면 개관 부분을 보세요. 개관 부분을 보면 그래서 강은규와 최승자는 한국 여성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예외적 시혼으로 평가된다. 나죠? 버려진 여성의 현실, 죽음과 파멸의 시면에 던져진 여성성을 강은규는 바리대기소라의 자기화를 통해 이야기하죠. 이 바리대기소라는 나중에도 공부 좀 하겠지만 바리대기의 발이라는 것 자체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는 뜻인데 어떤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왕이 딸 많은 6명을 계속 낳아요. 계속 6명을 낳고 마지막 또 딸을 낳죠. 7번째도 여자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버려요. 나중에 이제 왕이 병에 걸리는데 이 7번째 아이, 얘가 바리대기가 선약을 구해와서 아버지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리대기 이야기거든요. 여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여성의 현실, 죽음과 파멸의 시면에 던져진 여성성을 바리대기 소라의 자기화를 통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최승자는 진정한 기교의 실천을 통해 낯선 언어 이런 걸로 그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죠. 이 강은교와 최승자의 시적인 어떤 특징들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강은교는 버려진 여성의 현실, 죽음과 파멸의 시면에 던져진 여성성 이런 것을 그리고 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365쪽의 작가 소개로 가보면 그래서 이 시인 강은교가 먼저 나오죠. 강은교는 1945년생이에요. 45년생이고 한경남도의 흥원에서 태어났다고 나왔죠. 그리고 아버지가 강인택이고 항일 독립운동, 그래서 유경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천도교 계열의 잡지 이런 기자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강은교는 45년생입니다. 45년생.
45년생이고 그 밑에 이제 보면 뭐 경기여중 옛날에 경기여중 되게 명문이었어요. 또 경기여중 지금도 그렇지만 경기중 뭐 경기여중 또 경기여중 경기여고를 마쳤죠. 그리고 64년에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진학을 해요. 영문과에 진학을 하면서 이렇게 서양 철학 작가 니체나 하이데거 릴케는 이제 그 뭡니까 유명한 시인이죠. 그다음에 딜런 토마스도 시인이에요. 제임스 조이스 같은 사람도 365쪽인데 제임스 조이스 같은 사람은 율리시즈를 썼어요. 율리시즈 되게 어려운 책을 쓴 영국의 작가입니다. 영국의. 그다음에 카프카, 포크너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65쪽의 두 번째 단락. 그래서 1970년대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했는데 아까도 제가 여기 필기를 했듯이 강은교는 윤회 사상을 토대로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윤회 사상.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세요. 365쪽의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동양적 윤회 사상과 영매의 목소리를 빌려 세기의 불안과 허무에 대한 여기 좀 밑줄 좀 쳐보세요. 동양적 윤회 사상과 영매라는 것은 영적인 매개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매라는 거는 뭐냐면 귀신을 불러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 주술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목소리를 빌려서 세계의 불안, 허무, 예감, 직관의 언어 이런 것들을 잘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 볼까요? 366쪽. 여기 이제 뭐 생애에 대해서 엄청 길게 써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애는 중요한 것만 좀 보면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기존의 여류시와 강은교의 차이점은 기존의 여류시는 되게 여성적인 것에 대한 영상, 감성적 어조, 또 가부장제에 대한 모순에 맞서지 못하는 이런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강은교 시는 여성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고 동양의 윤회 사상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허무의식을 체험해요. 허무의식. 허무의식을 이제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니힐리즘이라고 해요. 니힐리즘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허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니힐리즘을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상당히 시가 그리 철학적이에요. 되게 강은교 시인의 시가 좀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발대기도 아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 그 개관을 보세요. 364쪽의 개관에 보세요. 364쪽. 그 강은교와 최승자가 여성시의 길을 개척한 예외적 시원이다. 버려진 여성의 현실, 죽음과 파멸의 시민에 던져진 여성성을 강은교는 바리대기설화의 자기화를 통해 이런 걸 낳았죠. 바리대기. 그래서 바리대기라고 할 때 이 바리라는 건 버린다. 그래서 어떤 왕이 딸만 6명을 낳았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난 7번째 딸을 보자기에 싸서 버려버려요. 계속 딸만 나니까. 그랬는데 이 왕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이 바리대기라는 딸이 아버지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듣고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는데 이 선약을 구해와요. 선약을 구해와서 아버지 입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아버지가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바리대기가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4학년에 올라가시면 구비문학의 세계를 배우실 거예요. 지금 2학년이시니까 2년 후에 거기에서 아주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이 바리대기. 이 구비문학에서는 무가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무당의 노래가. 무가가 비중이 큰데요. 그때 또 자세히 배우실 거고 지금은 그냥 조금만 이 국문학 공부는 조금씩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366쪽으로 가셔서 아까 연세대학교 이야기했죠. 그 위에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366쪽의 두 번째 단락의 한 셋째 줄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영문과를 다녔으니까 번역을 많이 했겠죠. 산문지 번역의 힘을 모은다 라고요. 그 밑에 그래서 81년에 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을 해서요. 동아대 국문과의 전교수로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그런 박사학위를 땁니다. 연세대에서 이제 금기림의 모더니즘 연구로 박사학위를 땄다고 나왔죠. 1988년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문학을 처음에는 전공을 했고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보통 학부에서 이 요약을 조금 해드릴게요. 학부에서 국문학을 전공을 하잖아요. 그걸 전공을 한 사람이 영문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어떤 걸 썼냐면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춘향전을 공부했겠죠. 춘향전을 공부하고 영문학을 전공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또 공부하겠죠. 그래서 춘향전과 로미오와 줄리엣 비교 연구 뭐 이렇게 그 논문을 쓴 책이 있어요. 실제로 춘향전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비슷한 면도 있고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학부에서 영문학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다시 국문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영문학과 국문학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강은교 요 분도 처음엔 영문학을 했다가 이제 국문학 쪽으로 가서 박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밑에 뭐 어디 어쩌고저쩌고 그건 넘어갈게 이거 다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그 밑에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1990년대를 넘어서 그걸 찾으셨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1990년대를 넘어서 강은교 씨의 한과 허무가 역사적 심층 속에 엉겨붙은 비극적 정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허무라는 니힐리즘이라고 해서 허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67쪽으로 갑시다. 엄청나게 길어요. 그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369쪽까지 있어요. 369쪽까지. 그래서 이제 그 뭐 책들을 뭐 이런 저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신의 소작해 갖고 367쪽이 두 번째 달락 보면 찾으셨죠? 뭐 소리집, 뭐 벽속의 편지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썼습니다. 뭐 그리고 최승자는 수도여고를 졸업을 하고 나서 동문과 고려대 동문과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요. 퇴학 처분을 받아요. 그래서 김연의 표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 학습권을 박탈당한 거잖아요. 퇴학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출판사 편집부에서 실존적 홈리스에 놓인 관찰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약간 또 다르죠. 지금 여기 보시면 강은교는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맞죠? 영문학과를 입학해서 다시 국문과 대학원으로 가서 박사를 받았고 지금 여기 보면 최승자 시인은 중퇴가 돼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 자, 368쪽 보세요. 그래서 뭐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뭐 거기 보면 뭐 빈자와 부자 되게 이양 대립이 많아요. 이 최승자의 시인의 시를 보면 368쪽 한 10줄 정도 들어가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이 모순의 가속도는 빈자와 부자, 농촌과 도시, 자연과 문명, 이상과 현실 이런 걸 이제 소시르가 이야기한 걸 뭐라고 하냐면 이항 대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1학년 때 그 국어학개론에서 공부하셨죠? 이항 대립. 시니피항과 시니피 기억나요? 시니피항과 시니피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시니피항이라는 게 뭐예요? 기표. 시니피가 뭐죠? 기의. 그래서 시니피항은 나무라고 써면 시니피항이고 나무라는 것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면 이게 기의 아닙니까? 시니피해가 되는 거죠. 소시르가 말하는 기표와 기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양 대립의 시를 많이 썼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인의 시집들이 쭉 나와요. 뭐 내 무덤 푸르고 연인들 해가지고 쭉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그 369쪽 밑에 둘째 줄에 죽음의 엘러지란 말 나왔는데 그러면 엘러지란 말이 뭔 뜻이에요? 엘러지가 우리말 뭐예요? 엘러지. 네? 엘러지가 비가라는 뜻이에요. 비가. 슬픈 노래. 비가. 옛날 지금도 이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미자 알죠? 네. 이미자 가수가 엘러지의 여왕이다 이 말 하잖아요. 엘러지가 비가 이미자 가수 노래들이 좀 슬프잖아요. 동백 아가씨라든가 뭐 선마을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감성을 울리는 그런 가수잖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무실에서 생전 풍동으로의 길 강은교. 아까 제가 강은교 시는 여기다 써놨죠. 윤회사상, 동양의 윤회사상을 소재로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허무식을 썼죠. 니힐리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971년에 간행된 강은교의 첫 시집이 허무집이었다는 거예요. 시집 이름이 허무집이에요. 그래서 그 폭력적인 현대 문명과 거대 권력에 의해 커져가는 불안감, 허무식을 윤회사상을 덮어서 윤회사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대로 해서 입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여기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게 또 나오죠. 무한천공 바람 겹겹이 사람 혼자 펄럭이고 이 무한천공이라는 것은 끝없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한천공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끝없는 하늘.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잖아요. 천공이라는 게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자 펄럭이고 날마다 우리나라에 여자들 떨어져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죽음의 현실에 가까웠던 그런 뭐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바리대기란 말이 또 밑에 나오죠.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설화 속 존재 바리대기. 비리대기인데 이제 바리대기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리대기라고도 하고 비리대기라고 하는데 바리대기란 말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 삶의 긍정성을 내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은교의 풀립이라는 시 같은 경우는 이 풀립은 여러분 앞에서 배운 뭘 패러디했냐? 이 김수영 시인의 뭘 패러디했을까요? 풀을 패러디. 김수영의 풀. 다 공부했었죠? 풀이 눕는다 해가지고 나오는 김수영의 풀을 패러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풀을 화자로 설정을 해서 죽음과 소외로 얼룩진 당대 현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주 뒷날 부는 바람을 나는 알고 있어요. 아주 뒷날 눈비가 어느 집 창틀을 넘나드는지도 늦도록 잠이 안 와 살 밖으로 나가 앉는 날이면 어쩌면 그렇게도 어김없이 울며 떠나는 당신들이 보여요. 누런 배수건 거머쥐고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피를 닦으며 아 하루나 이틀 해저문 하늘을 우러르다 가네요. 알 수 있어요. 우린 땅속에 다시 눕지 않아도. 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람, 풀립, 땅속 울며 눕지 않아도 등은 풀립이 김수영 아까 제가 설명했죠. 풀을 패러디했다고. 패러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패러디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4학년 때 실용 공부하면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어떤 걸 그러니까 패러디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특징들을 좀 끄집어내면서 약간 자기의 말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시를 가지고 이렇게 패러디했는데 화자 나를 통해 풀과 바람의 갈등과 결속 맞죠? 풀이라는 것은 민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람이라는 것은 약간 탄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초의 탄압 이렇게 써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뭐지? 윤동주 시인의 서시. 원래 윤동주 시인은 서시라는 제목을 쓰지 않은 거 아세요?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이야기 제가 안 했나요? 유고작 이름이 뭐예요? 유고시집 이름이 뭐죠? 이거 유명한데 모르시나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아니에요? 별과 시인데 원래 이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런 거 모르시죠? 윤동주 시인의 유고시는 원래 이게 아니었고 원래 병원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병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 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하려고 했었어 원래. 그러니까 왜 병원이냐면 일제하에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병원하고 똑같은 거지. 병원의 한자처럼 그런 거였는데 이 너무 좀 거시기 하니까 제목을 나중에 이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이걸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바꿨어요. 어쨌든 그 서시라는 것도 윤동주가 서시라고 이름을 쓴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윤동주가 이 시 제목을 죽는 날까지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시가 서시가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원고지에 제일 앞에다 써놓은 거예요. 써놔서 산다. 그러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시인가 보다 하고 서시를 이름을 붙인 거지 윤동주가 이 시를 서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이 서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건 알죠?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이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일제 탄압이죠. 별이라는 것은 어떤 광복을 위한 노력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나오면 시에서 대부분 어떤 탄압, 물론 이제 다른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그런 경우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바람이 뭐랄까요, 고통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을 페르소나 화자로 설정해서 죽음과 소외로 얼룩진 현실을 건넌 법을 타진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규 시인의 아까 시가 어렵다고 그랬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일반적으로 읽혀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버려짐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이 강은규의 시에서는 이 강은규 여루시 대지적,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좀 익숙한 말로 대지적 모성이다. 어떤 모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지적 모성. 또 생명력의 강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규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그런 대지적 모성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 도덕경에도 공부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아버지로 보고 땅을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강수량이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여기에서 이제 자연물이 나오는 거죠. 맞죠? 이거는 이제 이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자 도덕경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은 아버지고 땅이 어머니다. 그 사이에 자연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약간 노자적인 해석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72쪽을 펴보세요. 372쪽에 보면, 자,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보면 허무 의식이 가없는, 가없는이라는 끝없는이라는 뜻이에요. 끝없는, 가없는이라는 말 좀 어려우면 끝없는 생명의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플리피라고 하는 것은 버려짐의 상태를 조금 밑줄 좀 치세요. 아까 좀 설명한 게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 그 372쪽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플립은 버려짐의 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대지적 보성과 생명력 강인한 여성을 동시에 발견하는 순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가 상당히 뭐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읽으셔도 아마 그 의미 파악이 잘 안 될 거예요. 이 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373쪽을 보세요. 373쪽을 보면 거기 또 이제 뭐라고 나온 걸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플립을 관통하는 허무 의식에서 생명 충동으로의 능동적 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이 암세포가 전이 됐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옮겨가는 거. 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포 하죠. 우리가 지하철도 갈아타잖아요. 네. 트랜스포예요, 트랜스포. 옮겨가는 거니까 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여러 언어를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유리해. 갈아타는 거나 암세포도 갈아탄 거잖아. 환승해요. 전이했잖아. 자, 그래서 지금 373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립을 관통하는 373쪽의 둘째 줄. 현재 시론 먼저 하고 문학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의식에서 생명 충동으로 능동적 전이, 그렇죠? 허무의식, 니힐리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충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국 여성체 인형과 형식의 전혀 새로운 방향, 이걸 부여했다는 거예요. 거기 좀 밑줄 좀 쳐보세요. 플립을 관통하는부터 373쪽 하나이다까지 있죠. 373쪽의 둘째 줄부터 다섯째 줄. 보통 기존의 여루시 나가자 여기 시작할 때 필기했는데 지워졌네. 기존의 여루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의 부조리, 가부장제 모순과 맞서 싸우는 대신 싸우지를 못해. 기존의 여루시들은 거기에 그냥 순종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시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이제 여성으로서 뭐랄까요? 들고 일어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맞서 싸우는 대신에 기존의 어르신은 순박한 자연세계, 여성적인 것에 대한 영탄, 감성적 어조 이런 것을 일관돼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시는 상당히 약간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여성 시가.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최승자 시인 2번을 볼게요. 끔찍한 모더니티에 맞서는 진정성의 기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최승자 시인은 고려대 동문학과에 들어갔는데 퇴학당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거, 현실 독재라든가 이런 현실의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 최승자 시인은 밑에 거기 좀 읽어볼게요. 그 밑에 바로 밑에 줄에 최승자는 즐거운 일기에서 시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자 그다음 밑줄 쳐보세요. 시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시대 현실에 맞서는 시인의 참된 자세라고 했다.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여 시의 어떤 경향이 다분하다 볼 수 있어요. 참여 시라고는 하지는 못하는데 참여 시의 경향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참여 시인 앞에서 배웠던 누구였더라? 참여 시인. 참여 시인 했었잖아요. 김수영하고 신동훈.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이 사람들 참여 시였잖아요. 뭐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최승자 시인은 참여 시는 아닌데 참여 시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최승자의 그 밑에 즐거운 일기라는 시가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있죠. 보잖아요. 여기 지금 그 파시즘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좀 읽어보고 보죠. 374쪽 첫째 줄에 그는 일상의 언어를 파괴하고 혼란시킴으로써 우리 삶의 기초를 이루는 파편화된 모던 컨디션, 그러니까 현대적인 상황이죠. 상태. 짝져진 해석된 선을 잊혀내고 둘째 파시즘.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파시즘. 그럼 파시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파시즘. 공산당? 공산당 뭐 그런 건 있는데 뭐 파시즘은 그런 이거의 원래 뜻은요. 결속이라는 뜻이에요. 결속. 그러니까 공산당이 무슨 당이든 자기들끼리 결속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파시즘 결속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파시즘에 강타당한 개인의 내부의 파열을 드러내고요. 셋째는 진정한 의미를 박탈당한 넌센스. 넌센스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 넌센스라는 말은 뭐냐면 센스가 상식이잖아요. 넌센스라는 것은 상식적, 그렇죠. 상식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넌센스 퀴즈 중에 구명보트에는 사람이 몇 명 타요? 구명보트 9명. 이런 게 넌센스예요. 원래 구명이라는 게 사람을 구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구할 국자의 목숨명제잖아요. 맞죠? 구명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9명. 그다음에 흥부의 아이가 9명이야. 이거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 아이구. 흥부의 자식이 9명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구. 근데 아이구라는 건 아이고 이거 애들 어떻게 키우지?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넌센스 전문인데 넌센스가 끝나버려요. 하여튼 넌센스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최승자의 즐거운 일기라는 시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뭐 다 일일이 설명은 못하고 여러분이 한번 시는 읽어보시고요. 375쪽. 그래서 이 즐거운 일기를 간통하는 시적인 방법은 철저한 긍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계에 대한 부정을 수행하는 방법적 절망.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상당히 비판적인 시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최승자 시인하고 강은교 시인은 좀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강은교 시인은 약간 아까 철학적이라고 그랬죠. 약간은 그 설명할 때 허무 의식이라든가 동양의 어떤 특히 이제 발휘되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최승자 시인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현실에 반항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즐거운 일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일기는 자 넘어갈게요. 376쪽에 보면 표면의 현상만 읽으면 별다른 모순과 부조리와 폭력이 발견되지 않는 일상에 대한 기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족,
기린이 가족의 모습에 담긴 이웃, 뭐 수영이 삼촌 별아저씨가 읽히는 문학 예술 현장도 행복한 표정을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숨겨진 이질적거나 흥겨워서 실수를 하는 펀의 전략적 배치, 이 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요. 그럼 펀이 뭔지 알아요? 펀? 재미있는. 재미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자 봐요. 펀하면 이 FUN 펀 이게 재미예요. 이게 펀하고 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이 펀은 그냥 즐거움, 즐거움 이런 뜻이고, 이 펀이라고 하는 이 밑에 있는 펀은 뭐냐면 이 펀은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펀이에요. 펀이 아니고 펀인데 이 펀은 뭐냐면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말장난. 물론 이제 언어 유희를 하면 재미가 있지. 예를 들어서 춘향전에 보면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가 내려왔다. 이러죠. 암행어사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 뭡니까 갓도 막 이상한 거 쭈그러서 쓰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 서방은 있잖아요. 서방님 할 때 남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방자들이면 이제 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기아 타이거스 기아가 있어요. 그 야구에 기아 있잖아요. 기아 타이거스. 근데 기아가 엄청나게 경기를 잘해요. 그러면 기아가 기아를 달았다. 이런 식으로. 기아가 기아를 달았으니까 막 잘하겠죠? 말장난이잖아. 근데 기아가 막 계속 한 10연 패고 있어. 기아가 기아의 허덕입니다.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이거 끝도 없죠. 언어 유희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언어 유희거든요. 그래서 빵을 먹었더니 배가 빵빵해져. 빵을 먹었어. 예산에 예산이라는 지역 있죠. 예산에 가려면 예산을 세워야 돼. 그렇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이 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설명할 게 많다니까.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펀이 재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이거는 재미고 이건 물론 언어 유희가 재미일 수는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중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에 풍선 별님과 달린 노란 튤립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일상 비참한 시대 현실과 거리가 먼 이게 여러분이 이런 최승자 시인이라든가 이런 시들이 쓰여졌지만 74년에 쓰여졌고 여기 아까 최승 시인 1984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2024년에도 관점으로 보면 안 돼. 아시겠어요? 84년이면 이때도 막 독재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시기를 마셔야지 2024년에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시 376쪽에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거 거리가 멀지 않나요? 풍선, 별님과 달림, 노란 튤립꽃, 1cm의 날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낭만적 세계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어쩌면 끔찍한 모더니티의 시대의 현실에 의해 훼손된 삶과 파일된 내면을 고통스럽게 드러내는 반동의 주체일 수도 있음은 행복한 일상에 숨겨진 부정적 언어, 사건에 의해 절묘하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부자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막 못 사는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밀린 번영로에 의탁하는 궁핍한 삶, 자동차가 휘발유도 없이 나가는 모습, 피곤한 일상을 초월하는 작은 날개가 돋는 현상 이런 것들을 막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쓰죠. 아싸라비아 도로아미타불 이렇게 써놔요. 여기 보면 시에다가 써놓은 거 보시죠. 거기 374쪽 제일 밑에 보세요. 아싸라비아 도로아미타불 있죠? 그 제일 밑에 초록색으로 이거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이런 걸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공격을 가하는 펀의 언어를 던진 거라는 거예요. 펀. 그래서 안락한 도시의 풍경이 세속적 욕망의 충격이 들뜬 사물화된 일상에 지나지 않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도로아미타불은 뭔지 알죠? 말짱왕이에요. 말짱왕.
이게 도라미탑이잖아요. 그렇죠? 아싸 미아라고 하면 좋다는 건데 그러다가 다시 도라미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사라질 날개들이 풍선 돋친 듯 팔리는 이상한 가역 반응에 가짜 행복에 환호하는 그런 허위시 이런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들이 재밌죠.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여류 시인들의 시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377쪽의 원문에서 국어라는 한 여자를 위한 노래라는 시가 또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쭉 시들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378쪽에 보세요. 국어라는 한 여자를 위한 노래라고 나왔죠. 국어라는 한 여자를 위한 노래. 여류 시인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에 대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미니즘 들어보셨어요? 페미니즘. 근데 페미니즘 우리말로 뭐예요? 페미니즘은 들어봤다고. 페미니즘의 뜻이 우리말로 뭐냐? 들어보셨다며? 페미니즘은 우리말로 하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단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여권 옹호주의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옹호.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의라. 그걸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염색약 중에 페미닌이라고 있지 않나요? 페미닌. 아름다운 갈색 머리 해가지고 나오던데 옛날에 광고에. 이 페미닌이라는 게 여성의라는 뜻이에요. 페미닌이라는 염료 있었는데 머리 염색이냐? 그래서 페미니즘. 그래서 여성 그 시인들이 이렇게 페미니즘을 많이 노래해요. 아무리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남성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발휘되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설명한 게 보세요. 자, 찾으셨죠? 자, 강교시를 지배하는 핵심적 페르소나는 발휘되기였다. 자, 발휘의 뜻이 뭐라고요? 버리다. 그렇죠. 버리다는 뜻입니다. 무당의 조상신인 바리공주는 이 바리공주가 무당의 조상신이에요. 그 무당들이 모시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무당들은 안 모시는 신이 없어. 막 웬만한 왕도 모셨다가 막 다 모셔요. 막. 그런데 이 바리대기를 모셔요. 그래서 무당의 조상신 바리공주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유기한 병든 오구대왕의 치유를 위해서 고초와 폭력을 감당해요. 여기 나오죠? 아까 조금 잠깐 설명드린 거 나오잖아요. 아비를 일으킨 바리대기. 그래서 아버지 살겠다고 그랬죠? 희생과 충효의 대가로 약속된 권력과 금전을 마다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이승과 저승을 잇고 건네주는 경계자로 남아요. 그래서 이승의 죽음을 보는 자이자 저승의 삶을 보여주는 자. 이승의 죽음도 봐. 저승의 삶을 보여줘. 이 중에 주권자로 살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 국어라는 한 여자를 위한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뭐 상당히 좀 내용을 읽어보면 철학적인 내용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 다른 거 좀 건너뛰고요. 379쪽이 마지막 달라고 드릴게요. 자, 3년 뒤에 국어라는 여자를 위한 노래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노인 존재들의 문턱이 서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시적 화자. 정말 시간 안 했어. 페르소나가 융이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칼 융이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시적 화자고 가면이라고 했잖아요. 가면 칼.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린 가면을 쓴다. 가면을 쓰는 게 그러니까 배우들이 막 악역하는 것도 페르소나고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도 가면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남자 시인인데 시적인 화자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 꽃에 나보이가 가실 때 말없이 보이보내 들이오리다 여자잖아요. 그죠? 그것도 페르소나라고. 선생님, 예, 니힐리즘을 허무주의. 허무주의. 예, 허무주의. 니체 의식 같은 거. 인생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헛되도다 나오죠. 전도서에 보면 성경에. 하여튼 허무주의라는 게 니힐리즘. 이런 그 표현들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뭐 페르소나, 니힐리즘 이런 말 나오면 페미니즘.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그냥 페미니즘인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페미니즘은 여권 옹호주의다.
이렇게 발휘되기가 나오면 아 버린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용어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엘러지가 나오면 뭐 엘러지의 뜻이 뭡니까? 이게 시험 나오겠어 설마? 안 나오지? 안 나오는데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문학을 했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이거 1시간 만에 끝나야 되는 재밌네. 벌써 50분.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예.